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 국토부에서 도심공공사업 8차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7차까지 발표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전체 8차까지 어떤 지역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번에 발표된 지역 어떤 지역들인지 보시고 또 향후에 이런 지역에 들어가는 곳에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80 플러스 도심복합 사업. 이게 이제 작년 2021년 2월 4일 이른바 이사 대책 때 발표했던 거죠. 그때 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씨가 있을 때 발표했던 건데, 자, 후보지 총 10만 호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한 것까지 해서 목표 물량의 51%, 그러니까 5만 호가 좀 넘게 이제는 지정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지역에 포진돼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이번에는 입지가 아주 좋은 효창공원 압력, 용산에 있는 효창공원 압력 쪽이 세대수가 약 2,300-400세대 정도가 들어서고, 수원의 고생역 쪽의 남측이 발표됐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 발표를 보기 전에 지금까지 1차부터 8차까지 이 후보지가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물량이 포진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은 52곳, 구역수가 50, 총 76곳 중에 52곳이고 5만 5천 호 정도고, 인천은 4곳, 10,000호 정도고, 경기가 12곳, 부산이 4곳, 7,000호, 대구 3곳, 7,000호, 울산 1곳, 1,500호.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런 지역들의 물량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8차에서 발표된 곳, 바로 이 왼쪽 편의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보면은요, 효창공원역 앞이 2,483호, 광진구의 중공역 이쪽이 582호고요. 강동구의 고동역 인근이 400호, 구로구의 대림역 인근이 1,610호. 자,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왼쪽 편에. 중랑구의 상봉역 인근이 512호, 관악구의 봉천역 서측과 동측에서 287호, 305호, 강북구 본동에서 393호, 노원구에 있는 수락산역 인근에서 698호. 이게 이제 서울이고요. 9곳이. 수원에서 이 고생역 인근과 권선 131-1구역이 2294호, 695호. 고생역 인근은 2300호 정도로 굉장히 물량이 많고요. 자, 이번에서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용산에 위치한 효창공원역 인근이 바로 2500호 정도 됩니다. 자, 조금 이따 이게 구체적인 지도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효창공원역 앞 구역은 가장 규모가 큰데, 정비예정구역 해제, 2013년 해제되고 나서 역세권 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또 2016년에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고,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아픔을 딛고 일어난 장기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었다고 하고요. 바로 여기는 이제 6호선과 경의중앙선 더블 역세권의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함으로써 업무와 상업과 주거가 어우러지는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 효창공원역 앞에도 뭐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이 좀 들어섰죠. 또 물론 이제 여기는 입지에 따라서 그 건너편 쪽은 또 좀 진행이 안 되는 지역도 있긴 합니다. 예. 자, 이번에 면적으로는 가장 큰 이 경기도 수원에 있는 고생역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가 2017년에 됐었고, 여기는 이제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서 개발이 정체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을 지역 생활권 거점 도시로 도약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자, 뭐 효창공원 앞에 이런 조감도, 수원역의 조감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자, 이 도심복합 사업은 아무래도 이제 공공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시공사나 인테리어 이런 쪽 면에서 이 민간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은데, 이런 걸 최대한 주민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높은 동의율을 단기간에 이끌어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공참여를 통해서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 아무래도 이런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공공은 더 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보다는 공공에 대한 신뢰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공공이 그래서 이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 아무래도 용적률을 더 높여줌으로써 이 여기에 있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적게 하고, 또 이런 기부 체납을 어떤 공공의 목적이 바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용적률을 그만큼 올려줘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춰주는데 사용을 하겠다. 용적률을 올려줘서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낡은 주택에 뭐 대지지분 작은 주택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분담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합원 예를 들자면 조합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5억이라 그러면 분담금이 뭐 3억 나와버린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네, 분담금이 무서워서 다 팔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주변에서 집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2억 가지고 찾는다 그러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반대를 하는 건데 어찌됐든 용적률을 높게 올려줘서 용적률을 높게 올려준다는 게 왜 조합원에 좋다는 겁니까? 일반 공급을 많이 해서 그거를 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조합원 분담금을 더 줄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공공분양 주택가 지으려면 용적률을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민간 재개발보다. 그러니까 그건 단점도 있어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용적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뭐가 안 좋습니까? 첫 번째는 세대수가 너무 많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온다. 이것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도 반대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반대를 줄이기 위해서 이 분담금을 확 낮춰주는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이제 관건이었던 건데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고 또 공공이 주도하는 것은 뭐 원자재도 싼 거 써가지고 왜? 아무래도 조합원 분담금을 더 줄여주기 위해서는 좀 싸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더 조합원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민간이 진행하는 것만큼의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찬성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 지구 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 자 오늘 발표하기 전에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질적으로 민간 재개발보다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한다.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그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인 것과 실제로 진행할 때 막상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당근을 막 주면서 끌고 가려고 막 30% 적다. 뭐 민간 재개발보다 더 인테리어는 똑같고 30% 적다고 끌어왔는데 진행하면서 이제 계산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이 그렇게 신뢰를 못 지켰기 때문에 많이 반대를 했던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정말 진정성을 아마 뭐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물론 담당자들이 또 바뀌어서 사업이 지금 약속했던 거랑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은 그랬죠.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에 따라서 잘 되고 뭐 안 되는 경우가 있듯이 당연히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유능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예, 문제도 안 생기고 예,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7개 구역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평균 8천만 원에서 2억 4천 분담금이 감소하는 걸로 추정이 된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꾸 당근을 주기 위해서 10만 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50%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공공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공기관의 그런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신뢰회복이 관건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다시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신뢰회복, 특히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못하잖아요. 지금 양쪽 대통령 후보들이 뭐 공약을 막 쏟아내는데 믿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 예전에 한때는 너무 지역적인 색깔, 너무 뭐 그런 색깔로 갔다가 정책을 보자 했는데 정책을 한동안 또 봤었죠. 근데 지금 정책을 막 쏟아내는데도 이제는 정책을 안 봐요. 왜? 그거 할 건가? 반신반의합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흘러 들어온 게 국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압박하고 협박하고 공권력을 휘두르겠다 막 그런 식으로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세무조사하겠다. 툭하면 조사하겠다. 지금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고 하니까 이제 쏙 들어갔죠. 우리 얼마나 핍박받고 제 앞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정말 2022년 우리가 이제 뭐 우주를 날아가네 만에 무슨 가상세계에 사네 만에 이런 시대에 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압박을 해가지고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지고 하려는 그런 부분들은 통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국민들이.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담금 등의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 우선 분양가의 50%만 부담한다. 자, 이게 관건이었어. 반대하는 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현금 청산하고 나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돈이 없는 사람도 수용을 해야 돼. 이게 뭐냐? 바로 50%만 부담한다. 이게 이제 이익 공유형, 이익을 갖다 공유하는 거예요. 시세 25에서 35% 수준, 50%지만 더 싸게 해주겠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 공유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그 조합원의 분양가에서 자기가 지금 감정평가 받은 금액만, 권리가액만 분담금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 대신에 나머지는 공공이 부담하되 나중에 매도했을 때 수익을 나누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100% 자기 돈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당연히 이익이겠죠. 예를 들자면 보세요. 2억 원의 분담금이 드는데 1억씩 내가 1억 더 내고 공공이 1억을 더 낸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전체 5억짜리다 그러면 내가 2억이 있고,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리하게 2억이 있고 3억 중에 1억만 내가 되고 공공이 2억을 낸다. 그럼 전체 지분이 공공이 5억 중에 2억이면 40%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5억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공공이 2억을 가져가는 거고 5억 중에 3억을 이 조합원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내가 돈이 없어도 쫓겨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여력이 된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쏟아붓는 게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당연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다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보면은 그 공공분양 그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되는 경우에도 너무 욕심들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툭하면 뭐 띠두르고 투자 간다 그러고 좀 그런 것 좀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됩니다. 적당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너무 떼쓰는 것도 좋지 않아요. 또 최종 분양가액을 20, 30년간 분할 납부하여 소유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된다. 자, 이익 공유형과 지분적립형 주택. 요게 이제 방금 얘기 드린 지분적립형은 지금 당장이 없으면 그 지분만큼을 최대 100%까지 이제 조금씩 사들이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뭐가 있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 공유형은 공급가격은 토지주 우선 분양가의 50에서 80%까지 하고 10년 내에 1회 추가 납입 가능하고 제3자에게 매각이 안 된다. 공공사업자에게 팔아야 된다, 중간에. 지분적립형은 전매 제한을 10년 동안에는 팔면 안 된다. 왜? 내가 15%, 20%만 있어도 당장 살 수 있는데 지분을 계속해서 사들일 수 있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된다. 그 기간이 10년이다. 그리고 5년은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이익 공유형은 전매 제한은 없지만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 있다.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가 뭐냐? 이사 공급 대책 제가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21년 6월 29일 원래 2월 4일 기준이었으나 조금 더 그때 뭐 말도 많고 하다 보니까 6월 29일로 한정지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신축에서 새로 지어진 것들은 조합원 자격이 안 되고 현금 청산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있는 것들은 매매를 할 수 있죠.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됩니다. 다만 그게 뭡니까? 이미 선정이 되면 가격이 한 번에 오르기 때문에 그런 뭐 사려고 분들은 좀 그걸 감안해야겠죠. 자, 이 도심공공사업이 재개발이 15년 걸린다 그러면 사업기간은 5년으로 하겠다. 10년 이상 단축시키겠다. 5년이면은 정말 빠르네요. 이게 지금 지정돼서 5년 뒤에 입주한다? 엄청 빠른 겁니다. 이게 계획대로만 된다 그런다면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지정된 지역의 구체적인 입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원구 수락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 이 7호선 수락산역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구로구 대림역 인근의 역세권은 대림역에서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강동구 고덕공무원 아파트 역세권. 고덕역에서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상목역 인근 역세권. 상목역에서 바로 남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봉천역 서측 역세권, 바로 말 그대로 서측 역세권이고, 동측 역세권은 말 그대로 봉천역 동측 역세권으로 모두 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강북구의 번동중학교 인근 저층 주거지는 자, 수유역에서 입지는 여기 좀 멉니다만 오폐산에 가까운 저층 주거단지. 광진구 중곡역은 중곡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용산구 효천공원역 인근, 효천공원역의 초역세권이죠. 수원 고생역 인근, 고생역의 역세권에 바로 위치해 있고, 수원 권성구의 저층 주거단지는 자, 수원역에서 입지는 멉니다. 자, 이렇게 입지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오늘 바로 도심 복합사업
계획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조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조합원한테 인센티브가 많이 가면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번잡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래도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 임대주택도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100% 나한테 인센티브만 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또 50% 정도, 10만 호 정도가 더 지정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오세훈표 신속통합계획으로 갈 것이냐, 바로 도심복합사업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 유불리를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낮 12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